뭐 기본적인 그런 내용이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럼 이게 이러한 회계 원칙이 어떠한 역할을 하냐? 거기 1번에 나왔듯이 회계행위의 지침이다 이렇게 나와있죠. 장부를 작성할 때 뭐에 따라서 작성하는 거예요. 기준에 따라서 작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계 행위에 대한 지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회계 실무, 그렇죠. 기업 실무에서 뭐예요? 우리가 거래가 발생했을 때 장부 작성할 때 바로 요거에 따라서 우리가 작성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회계 실무를 이끌어가는 지도 원리가 된다. 그 다음에 보편 타당성과 이해관계자 집단의 이해 조정적 성격을 가진다 이렇게 나왔죠.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게 어떤 특정인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자들한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니까 보편 타당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해 조정적 성격을 가진다 이렇게 나왔죠. 3번은 좀 밑줄을 그으세요. 요거는 종종 시험에 나와요. 요거는. 요 문구는. 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화한다 이렇게 나왔죠. 회계학은 어떤 자연과학에서 물리나 화학과 같은 어떤 절대적인 법칙이 아니죠. 불변의 법칙이 아니라, 그죠. 기업의 경제 환경이 계속 어떻게 되는 거야? 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경제 환경에 따라서 회계 원칙도 어떻게 되는 거야? 바뀌게 되죠. 우리 맨날 여러분들 관심 있는 게 뭐예요? 개정. 개정은 뭐죠? 이게 원래 있었던 게 뭐예요? 내용이 바뀌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정한다고 그러죠. 이거는 원래 없던 내용인데 새롭게 이렇게 만드는 거 우리가 제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정과 개정이 이루어진다는 거는 회계 원칙이 계속해서 뭐예요? 달라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사회과학은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이게 성격이 사회과학 성격이니까 경제적 환경에 따라서 가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불변이 아니라 왜? 가변적이다. 종종 언급이 되는 거니까 회계 원칙에 의해서 이제 그거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회계 원칙의 필요성. 이것도 옛날 제가 시험 볼 때는 이게 나왔거든요.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이런 거 시험 문제로 안 나오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 같은 거야, 이런 회계 원칙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항상 필요성을 느낄 때는 모든 게 다 그래요. 없다고 가정하면 돼요. 없다고. 그죠? 만약에 회계 원칙이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 뭐가 떨어지냐 하는 겁니다. 자, 세 가지 성이 있어요. 성성성인데, 첫 번째 뭐냐면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렇게 나와있죠. 신뢰성에 대해 불긋고, 회계 원칙이 없다고 그러면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이 어떻게 되는 거야? 당연히 이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누가 믿겠어요, 기업이. 그렇죠? 아무런 어떤 원칙에 의하지 작성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작성하는데 자기한테 유리하게 작성을 했겠죠. 신뢰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비교 가능성. 비교를 하려면 서로 동일한 회계 원칙에 따라서 작성을 해야지만 비교가 가능한 거죠. 비교를 할 때는 그 비교하는 기준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기준에 따라서 서로 차이점을 우리가 식별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정해진 이런 회계 원칙이 필요한데 그게 없다고 그러면 그 기업에 따른 비교 가능성이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기업 임의대로, 그쵸, 지네들이 사용하는 용어 갖고 막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이해관계자들은 뭐 알 수 있어요? 정보 용자는 모르죠. 그래서 이해 가능성이 떨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과 이해 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계 원칙이 필요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이게 시험에 잘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다른 성 하나 딱 집어넣는 거예요. 또 나올지도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이런 거 별로 안 좋은데. 그쵸? 그냥 신비해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옛날에는 이게 나왔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이게 중간고사에도 나왔었어요. 그때 그 교수님이 이걸 냈어요. 이게 회계 원칙이 없다며 해가지고 이제 객관식 이제 사지선다형인데 뭐 다른 거 하나 들어갔겠죠. 뭐 목적적 합성이든 뭐 목적적 합성이든 무슨 적시성이든 뭐가 하나 들어갔겠죠. 근데 이거 따지지 않으면 다 맞는 것 같거든요. 다음 또 이런 거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회계 원칙의 필요성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회계 원칙의 제정 과정. 이것도 물어볼 수는 있어요. 가능성은 좀 떨어지지만. 제정
개정, 만드는 거죠. 예, 새롭게 만드는 거고 고치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개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기업회계 기준의 재정 주체.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권한이 어디에 있냐면 금융감독원의 그 산하 여러 가지 이제 위원회들이 있는데 금융위원회에서 거기서 재정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 기관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어디가 갖고 있는 거예요? 공공기관에서 갖고 있는 거였죠. 네, 그래서 이제 금융감독원 산하에 금융위원회에서 재정 권한을 갖고 있는데 얘네들이 하는 일이 회계원칙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는 진짜 세 발에 피고 그저 할 때 굉장히 많아요, 그죠? 얘네들이 그걸 만들 겨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위탁하고 있는 겁니다. 야, 너희들이 만들어 해서 거기 나와 있는 민간 규제 기관인 한국회계기준위원회 얘네들이 이제 회계원칙을 여기서 만들려고 위탁하고 있어요. 한국회계기준위원회. 여기. 이 어디에 있냐면 이거 어디 있죠? 저기 청와대 가는 길 있죠? 예, 그 뒷골목 가는 길. 거기 있어요, 이렇게. 예. 중요한 건 아닌데 예, 여기서 이제 해서 여기 있는 교수님들, 여기 있는 이제 그 지도 교수님이 여기 있는 그 요 위원장님이 옛날 제 지도 교수님이었어요. 대학원 때. 별로 성격은 안 좋은데 아무튼 거기 해서 저보고 한테 너 여기 와서 일할래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예. 되게 편해요. 가면 그냥 그 기준서 있죠? 그 기준서 가지고 그거 그냥 직역하면 되는 거예요. 예. 이름 편한데 재미가 없어요. 저는 안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럴 줄 알았다. 넌 실력도 안 되잖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같이 있던 그 대학원 동기가 여기 갔었거든요. 그때 회계사 친구 2명이. 예. 근데 역시나 한 1, 2년을 버티지 못하고 재미없다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기서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위임하고 제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권한은 공공규제기관의 금융위원회한테 있지만 만드는 건 민간규제기관에 위탁해서 만들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만든 다음에 채택이 되는 게 아니라 공청회를 열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 관련된 기업의 실무 이해관계자, 회계법인, 대표, 담당자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이 회계 기준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의견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네. 그죠. 그 아는 초안을 만들어가지고 의견을 제시하면 제일 많이 이제 말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냐면 기업의 실무 관계자들이에요. 뭐 이런 개떡 같은 게 다 있냐. 뭐 천만이 그거예요. 그렇죠? 기업 실무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막 하면서 여기 이제 교수님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 실무에 적용을 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고 막 문제점이 있고 해서 어떻게 이제 조금 바꿔달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견 제시 받아가지고 마찬가지로 거기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IFRS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 만드는 게 복사하는 거, 복사래. 그대로 번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틀에 맞게 이렇게 이제 회계 원칙을 이렇게 만들게 되는 건데 거의 뭐 내용이 바뀌거나 그런 건 없고 그런 의견만 이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무튼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위임하고 제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그 회계 정보의 공급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이유 이렇게 나왔죠. 규제가 있다는 거는 누가 개입을 한다는 거예요. 국가가 개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요?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이걸 우리가 재정 권한이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규제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왜 이거는 그렇죠?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되냐 하는 거야. 성격이 사적 제한 성격보다는 무슨 제한 성격이 강하다는 거야. 공공재 성격에 가깝다 하는 겁니다. 규제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성격이 뭐예요? 공공재적 성격이다 하는 겁니다. 일반 어떤 경제적 성격이 아니라는 거죠. 돈 주고 거래되는 수요 공급에 대한 경제적 성격이 아니라 누구나 다 이용해야 되는, 그렇죠? 누구나 다 이용하면 효용이 증가하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공공재적 성격, 거기다 밑줄 긋고. 이걸 만약에 시장에다 맡기게 되면 시장 수요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이게 어떻게 되면 일종의 뭐예요? 가격에 의해서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경제재라는 거는 시장에서 수요 공급에 의해서 이 수요량하고, 그렇죠? 수요량 공급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 가격이 형성이 돼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정보량의 수준이 뭐예요? 굉장히 낮다는 거죠. 예. 과소 공시된다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기업에 유리한 정보만 공시가 되겠죠. 불리한 정보는 공시가 되지 않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나와 있듯이 이렇게 해서 시장에 맡기게 되면 오히려 뭐예요?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효용이 더 감소가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시장 실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오히려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뭐요? 시장 전체에 대한 효용이 감소하게 되면 그걸 우리는 정부 실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시장 기능에 맡기게 되면 회계 정보가 과소공시되어 시장 실패에 이를 수가 있다. 공공재재 성격 시장 실패. 이게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이거 종종 나온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에 회계정보의 수요자가 회계정보의 생산 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자가 회계정보를 과소 생산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회계정보의 수요자가 회계정보에 대한 생산 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회계정보의 생산자가 회계정보를 과소 생산할 가능성이 있다. 돈 주고 산다는 게 아니죠. 예, 그래서 그 생산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정보만 제공을 하겠죠. 그렇죠. 불리한 정보는 제공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회계정보의 생산자와 수요자 사이에 정보 불균형이 존재하므로 그 밑줄이에요. 정보 불균형. 이 경제학적 용어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 정보 비대칭 현상이죠. 당연히 정보의 양과 시기에 대해서는 누가 더 유리한 거예요? 공급자죠. 기업이 더 유리한 거잖아요. 생산자가 공급자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요자가 정보 이용자가 되는 거고. 그럼 정보 양과 시기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제 우리가 얘네들이 그런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누가 더 크다는 거예요. 공급자가 더 크다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정보 불균형 현상, 정보 비대칭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회계 정보 공시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강제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그죠? 국가가 개입을 해가지고 그죠? 우리가 강제성을 우리가 부여를 시켜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고 4번에 기업은 유리한 정보는 자발적으로 공시하려고 하지만 불리한 정보는 공시하려 하지 않으려는 동기가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규제가 필요하다. 그렇다는 거죠. 당연히 이 회계정보라는 거는 공시가 되면서 어디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야? 우리 효율적 시장 가설에 의해서 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 주가는 지금 회계정보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다 반영된 주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이론적으로 효율적 시장 가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시장 가설에도 뭐 약형, 중강형, 뭐 강형 이런 시장이 있는데 분류하는데 아무튼 이제 이런 회계정보가 주가 정보에 영향을 미치니까 당연히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주식 가치를 위해서는 당연히 뭐야 유리한 정보만 공시를 하겠죠. 자,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외울 건 아니고 그냥 쭉 읽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됐고. 그 다음에 3번에 정보 불균형 존재해서 이게 좀 경제학적 용어인데 여러분들 뭘 옆에다 써놓으시냐면 역선택을 방지한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역선택 방지. 근데 경제 공부하시니까 다 알겠죠? 네.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경제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장성구 박사님께서 그렇죠? 네. 잘 가르치지 않나요? 이 화려한 그 판서와 함께. 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게 역선택이죠. 역선택. 이 역선택 얘기하는 게 바로 뭐죠? 중고차 시장이죠. 내가 중고차를 사는데 그 차에 대한 정보가 내가 부족하잖아요. 근데 그 차를 파는 사람은 다 알죠. 그 차가 사고가 난 차인지 그렇지 않은지. 근데 사고가 난 차면 당연히 그 차의 가격이 어떻게 돼요? 하락하게 되니까 그 정보를 알려줘야 안 알려줘요? 안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근데 나는 이제 그 사고 난 차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정보를 모르니까 그걸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선택이 뭐야?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역선택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뭐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공급자하고 그 다음에 정보 수요자 간의 정보 불균형 현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규제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회계원칙의 제정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역적인 방법, 귀납적 방법. 쉽게 얘기하면 연역적인 방법은 그냥 대학 교수님들이 만드는 거예요. 본인들이 공부한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회계원칙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우수하겠지만 뭐는 떨어질까요? 이분들은 실무를 안 해봤으니까 그렇죠? 실무 적용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귀납적 방법은 이거는 기업의 뭐예요? 실무자들에 의해서 그런 경험들에 의해 가지고 회계 원칙을 만드는 거야. 근데 얘는 실무 가능성은 증가가 되지만 대신 뭐예요? 이론은 어떻게 이론적인 체계는 그런 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적용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를 혼합을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KAI에서 만들어요. 교수님들이. 그렇죠. 이론적 체계에 의해서. 만든 다음에 그걸로 끝나면 연역적 방법이겠지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뭘 연다고 그랬죠? 공청회 열어가지고 아까 기업의 담당자들 다 불러가지고 이거 실무적으로 적용할 때 문제점이 있냐 없는지 그 의견을 수렴한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귀납적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보통 우리가 교과서상에서는 뭐 정치적 과정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현행 원칙의 재정 방법 그걸 기억하면 되겠죠. 두 가지 방법을 다 어떻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정도 알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회계 원칙 아까 얘기했듯이 이 내용이죠. 상장기업은 IFRS를 그렇죠. 강제적으로 적용하고 그 다음에 비상장기업은 선택 적용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IFRS나 일반 기업회 기준의 선택 적용이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09년도부터 이게 이제 도입이 됐는데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가장 최초로 IFRS를 도입한 기업이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삼성전자일 것 같죠? 가장 큰 대기업, 뭐 삼성전자, 현대. 아니에요. 의외로 어디가 먼저 도입을 했냐면 풀무원이에요. 풀무원. 풀무원 아세요? 두부 만드는 거. 여기가 IFRS 도입했어요. 가장 최초. 그 이유는 뭐냐면 풀무원이 이 당시에 싱가포르에 상장을 하려고 그랬어요. 싱가포르 그 주식시장에. 그 이제 외국 시장에다 이제 상장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는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회 기준으로 재무제표 작성하면 상장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제 기준을 도입해가지고 재무제표 작성해가지고 거기 상장하게 됐죠. 제가 알기로는 풀무원이 우리나라 최초 IFRS 도입 기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모든 상장 기업에 다 적용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게 되면 국제 기준의 특징 별표입니다. 얘는 시험에 종종 잘 물어봐요. 자, 우리 1장에서 만약에 시험 문제 낸다. 가능성이 제일 높은 놈 누구냐? 그러면 이제 얘예요. 얘. 국제기준의 특징. 거기 나와 있는 이제 제목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